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김현수 형제의 기도와 성가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분량이 좀 많은데요. 그래도 지난번 우리 한인수 형제 말씀만큼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놓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어두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음이 좀 불편하실 그런 내용도 있으시니까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한반도가 분단이 된 지 79년 됐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4년이 되지요. 보이십니까? 경북 청도군 우문산 기슭에 우문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우문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구니 성가 학교가 있고 삼국유사를 지으신 이련스님이 그 자교도했던 아주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우문사 인근 시골 마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는 1943년에 일본 북해도 탄광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가전고생을 하다가 해방이 되자 운이 좋게도 성한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시골에서도 20대 청년이 평온한 삶을 이어가기에는 너무나 각박한 환경이었습니다. 어수선한 해방정국에 밤에는 빨치산이 찾아오고 낮에는 경찰이 집을 수색하면서 못살게 굴었으므로 급기야 둘째는 아내와 어린 아기를 데리고 부산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당시 만 29세였던 그는 1950년 9월에 징집이 되었습니다. 인근 학교 운동장에서 며칠간 총검술 등 기본 훈련을 받고 군복을 받았는데 구라가 다 양쪽이 다 오른쪽이라서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꿔줄 것을 요구했지만은 전쟁통이라 여의치 않았고 할 수 없이 왼발은 신고 있던 운동화를 신고 전선에 바로 투입되었습니다. 전쟁 초기 전선이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9월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되고 이어서 10월에 원산 상륙작전이 전개되는데 그는 부산에서 LST 상륙함을 타고 원산으로 바로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그는 인민군에게 포로가 되고 맙니다. 인민군 포로로 억류되어 있는 동안에 인민군으로부터 공산주의 등 북한 체제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12월 중공군이 참여하면서 수세에 몰렸던 인민군이 대거 남쪽으로 다시 반격을 하게 되고 북한군은 상당수의 국군 포로들을 인민군복을 입혀서 전선에 투입하게 됩니다. 이제는 국군과 유엔군을 상대로 여러 차례 전투를 치르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낮에는 미군 비행기의 공습이 심해서 밤에만 행군을 하게 되는데 맨 앞사람부터 맨 뒷사람까지 모두 밧줄로 허리를 동여매고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행군 도중에 잠시 휴식을 하는 동안에 너무나 피곤해서 앉았다 하면 잠에 골아떨어지게 되고 추운 겨울이라 일어나지 못하면 그대로 동사하기 때문입니다. 수개월 동안 무수히 전투를 치르면서 옆에 있는 동료가 총을 맞고 쓰러지면 등에 엎고 후퇴를 하게 되는데 등에 엎인 동료 몸에 계속 적의 총탄이 박히게 됩니다. 그 당시 총의 성능이 사람 몸을 뚫을 수 없을 기에 망정이지 지금처럼 총의 성능이 좋았다면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이었고 강원도 홍천 부근 전투에서 피아가 치열하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는 이때 아니면 가족한테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민군 군대로부터 탈출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산등성의 한쪽에 후미진 바위 틈새가 있어서 몸을 숨겼습니다. 한창 총탄이 장렬하는 소리 속에서도 하도 피곤하다 보니까 어느새 잠이 들고 말았는데 어느 순간 잠을 깨서 주변을 살펴보니 아군도 적군도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사방이 조용했습니다. 몸을 숨겨가면서 산에서 내려와서 산 중턱점에 오니까 멀리 기슭에서 한국군으로 보이는 지프차 한 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을 길바닥에 내려놓고 차가 가까이 올 때까지 들어누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데 지프차가 가까이 와서 멈추는데 보니까 미군 병사가 혼자 타고 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대화가 통하지 않자 미군 병사는 총을 집어들고 다시 차를 돌리더니 오던 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참 후에 아까 왔던 그 미군 병사가 통역병을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전해인 50년 9월에 국군으로 징집이 되어 원산 전투에 참여했다가 인민군 포로가 되었던 사실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군부대로 데려가서 국군본부에 신원조회를 했고 그 결과 사실과 일치해서 대구에 있는 후방부대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후방부대에 있는 동안에 신체 검사를 다시 하게 되었는데 신체에 이상이 없거나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재차 전투에 투입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나름 기질을 발휘해서 신체 검사를 하는 군의관에게 오른쪽 팔꿈치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원래 이 상처는 고향에서 나무라 하면서 다친 것이었는데 상처가 유행히도 팔꿈치 앞뒤로 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처가 전투 중에 총탄이 관통해서 오른발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는 전쟁 중이라 엑스레이 사진을 찍을 수도 없었고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군의관은 육안으로 상처를 살펴보고 확인해 주었고, 그래서 상위 군인으로 명예제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1951년 9월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명예제대를 하지 못하고 다시 전장에 투입되었다면 10중 8구 아마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부산에 있는 가족으로에게 돌아왔을 때 그 동네 청년의 대부분이 전사하였고 돌아온 사람은 그 혼자뿐이었습니다. 몸승하게 돌아온 사람은. 그야말로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952년에 제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박수를 치셔야 돼요. 제 아버지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잘 아시는 대로 한국 전쟁으로 엄청난 인명 손실이 있었습니다. 왜 안 내려가네? 공식 통계로는 유엔군을 포함한 한국군의 사망자가 20만여 명, 중공군을 포함한 북한군의 사망자가 60만여 명이었고 민간인 사망자는 남한이 70만 명, 북한이 110만 명으로 남북한 모두 260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양측 모두 3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정부의 공식 자료이고 수십만 명이 사망한 보도연맹 사건 등 민간인 희생자 수를 더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군인보다 민간인 희생이 이렇게 컸던 것은 전쟁의 양상이 특이하게도 38선을 중심으로 양측이 남북한 진영 깊숙이 왔다 갔다 하는 마치 톱질 모양의 전선을 형성하였고 거기다가 우익과 좌익으로 나뉜 극심한 이념 대립으로 인해 상방 간의 양민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보복 학살이 일어난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대규모 인명살상의 비극적인 예로 보도연맹 학살과 국민방위군 사건이 있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은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 약화를 위해서 과거 좌익에 몸담았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여기서 보도란 보호하여 지도한다는 의미로
1949년에 반공검사 5제도가 지안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른바 좌익운동 전향자들이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전과를 묻지 않고 전향의 기회를 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렇지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1949년 말부터는 지역 할당제를 시행해서 당시 공무원들은 숫자를 채우기 위해 좌익 용의자나 공산주의자 출신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까지 무리하게 보도연맹에 가입시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2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부는 적에게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적성분자들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쟁 초기부터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예비검속을 실시하고 군인과 경찰, 서북청년단 등을 동원해서 이들을 무차별 검거하고 집단 학살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예비검속을 당하거나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출두할 때까지 생업에 종사한 평범한 민간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6.25 전쟁 직전 보도연맹원이 약 30만 명이었는데 학살은 산속이나 계곡, 강가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행되었고 해안 지방에서는 시신을 배에 싣고 나가 돌을 매달아 수장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보도연맹원과 기타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몇몇 개인의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군 경찰에 의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만행이었습니다. 전쟁 발발 후 수개월 동안 자행된 보도연맹 학살은 그 수법이나 수십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희생자의 수로 볼 때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전쟁 범죄이자 끔찍한 만행이었습니다. 대전시 동남쪽에 산내 골룡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골룡골에는 6.25 직후 대전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와 보도연맹으로 예비검속된 민간인들이 한국군과 경찰들에 의해 집단 학살되었는데 최소 3,000명에서 최대 7,000여 명이 총살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이 집단으로 묻힌 구덩이 8곳을 연결한 길이가 무려 1km에 달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긴 무덤으로 불립니다. 해골들 보이죠? 이곳 말고도 전국의 수많은 골짜기에는 이러한 끔찍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이들이 서로 다툴 때 너 까불면 골로 보낸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모르고 무심코 한 말이었는데 이 골로 보낸다는 말이 바로 이러한 집단 학살에서 유래한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상영되었던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보도연맹 사건이 나옵니다. 장동건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주인공 이진태의 약혼 여인 김영신이 보리쌀 한 대박을 준다고 해서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가 결국 6.25 전쟁 와중에 청년단장 김수로가 이제 역할을 하는데요. 청년단장이 이끄는 반공청년단에게 끌려가 총살을 당합니다. 그 장면을 잠시 한번 보시죠. 네. 누군데요? 한 번 더. 나옵니까? 신서가. 살아있었구나. 우리 지석이 살아있었어. 내가 가는 중에 잠시 들렀어. 우연히 용석이 만났는데 엄마 몸도 편찮다고 하길래. 아줌마 이제 괜찮으셔. 고 시장에서 오실 거야. 형은 잘 있고? 왜 같이 안 왔어? 잘 있어. 부대에 다른 일이 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아줌마가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아가씨가 김영춘이요? 예, 그런데요. 같이 갑시다. 조사할 게 있어. 무슨 일인데요?
아니,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와! 당신들 누구야? 말해! 이유가 뭐야? 빠져! 멈춰! 거기서 술태만 쏴보시지. 어서 끌어올려! 이사기서 끌고 와. 빨리 이 첩전자 하나 봐야겠어. 경무가 집에 들어가 있어. 집에 들어가 있어. 오지 말고. 어서 내려! 여긴 어디야? 김용신이 같은 빨갱이 조지는 데지.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 모양인데. 착각인지 아닌지 좀 있으면 알게 돼. 어서 들어가. 이정자, 정국섭, 김영신. 이런 몸이 어디 있습니까? 뭘 중! 허튼 짓 안 하는 게 좋아. 서로 다치지 않는 게 좋잖아. 어서 일어나. 대신 진석이는 이제 저 건물 끌려갔어.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조사할 게 있다면서 그냥 끌고 왔어. 나라법에 따라 적색 용공 분자를 처단하는 중이다. 니들이 무슨 짓 하건 관심 없어. 이 여잔 내가 데려간다. 빨갱이 편들다 같이 죽고 싶어. 누가 빨갱이야? 김영신, 23세, 1950년 6월 23일 국민보도연맹 가입. 스스로 빨갱이라고 서명까지 했어. 보리쌀 준다길래 이름만 썼지. 난 보도연맹 뭔지도 몰라. 인공시절에 부역만 35회, 인민대회 5회, 인민노력봉사, 자원봉사만 도 10회가 넘어. 그럼 굶어 죽어요? 배급사이라도 타먹어야 살지. 인공 때 나라에서 우리한테 쌀 줬어? 우리가 무슨 잘못이야? 긴 말할 것 없다. 자넨 여기서 나가. 개수작 떨지 마. 이러면 둘 다 죽는다.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다 죽을 줄 알아. 마지막 기회다. 어서 꺼져. 움직이지 마.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 지금 니들이 무슨 짓 하는지 알고 있어? 죄 없는 사람 빨갱이로 몰아 죽이는 건 막아야지. 어서 나가. 인민군 새끼들한테 아랫돌이 돌린 년이 누군데? 전현 헌양질한 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아가리 찢어놓기 전에 주둥이 닥쳐. 피난 안 간 이유도 다 그런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힘이 뗄 거 없어.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야, 거짓말이야. 뭐야? 어서 가.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쟤년 데리고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는 날엔 니들도 빨갱이다. 아니야, 진태 씨. 아니야, 진태 씨. 어서 한 거면 뭐해? 어서 데리고 나가. 어서.
좀 끔찍한 장면이죠. 실제로 보도연맹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내막을 알려주지 않은 채 서류를 내밀면서 여기에 서명만 하면 쌀 한 바가지 비료 한 포대 고무신을 준다고 꼬여서 마구잡이로 양민들을 가입시켰습니다. 그래서인지 반공단체에 끌려가서야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도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꽤 유명한 인사들도 보도연맹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호주부 삼국지로 유명한 김용환 선생, 소설 3대 작가 염상섭,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 시인 정시용 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국민방위군 사건 또한 보도연맹 학살에 버금가는 어처구니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전쟁 발발 후부터 그 이듬해까지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가 강제 징집한 국민방위군 장정 수만 명이 국회, 정부 및 군 고위층의 예산 횡령 및 뇌물 범죄로 인해서 식량 등 보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대로 희생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군수비리 사건이자 국가폭력이었습니다. 적군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장병들 무려 10만여 명이 정부와 군대의 부정부패로 불과 100여일 사이에 굶어 죽고 얼어 죽었습니다. 사망자 외에 손과 발이 손상당한 중상자도 최소한 20만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으로 소집되면 적어도 안전하게 대피시켜주고 최소한 밥은 주는 줄 알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때가 12월이고 그것도 당시 유례 없는 혹한이었는데 소집된 장정들은 상식적으로 정부가 군인으로 소집했으니까 알아서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일부는 두터운 겨울 옷은 가족들에게 벗어주고 홑바지와 홑주거리 차림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이들을 위한 옷값도 배정하지 않았고 당연히 차량 따위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도보 행군이었습니다. 또한 국도는 유행군이 작전도로로 통제하므로 그들은 샛길이나 산길을 타고 이동하여 피로가 더욱 극심했습니다. 따라서 장정들은 2명당 한 장씩 지급된 가마니로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며 추위를 견뎌야 했고 교실 하나에 수백 명이 수용돼서 서로 몸을 맞대고 자야 했습니다. 어찌나 이가 많았던지 옷을 벗고 털면 흰 가루처럼 수북이 떨어지고 몸에 붙은 이는 빗자루로 쓸어내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발진 티푸스가 창궐했고 수도 없이 죽어나간 말 그대로 죽음의 행군이었는데 이 젊은 장정들은 정부가 군인으로 모집하고서 옷은커녕 밥도 주지 않고 굶겨 죽이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국민방위군을 설치하면서 이 부대의 운영을 사설단체에 불과한 우익 반공행동대인 대한청년단과 청년방위대에 맡겼는데 일제 때 일본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대한청년단 단장 김윤건이 별을 달고 국민방위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고동군사재판에서 김윤건을 비롯한 국민방위군의 주요 간부 5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 당시 사령관 김윤건을 국방장관 신성모가 빼돌린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이들은 대구 근교 야산에서 8월 13일에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 신성모는 이승만의 말이 끝날 때마다 눈물을 흘려서 낙루 장관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승만에게 아부를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국회가 국민방위군 사건을 문제 삼아서 신성모의 파견을 요구하자 이승만은 강을 건너다가 말을 받고 탈 수 없다라고 거부하면서 신성모를 감사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신성모 국방장관이 물러났고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던 부통령 이시영은 이회영 우국지사의 형제죠. 이승만 정부에 크게 실망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스스로 행정부 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공식 기록에는 1000명 내지 2000명 사망이라고 했지만 당시 소문으로는 10만 명가량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간행한
민족의 정원에는 대원 50만 명 중 20% 정도가 병사 혹은 아사했다고 했고, 부산 일보가 간행한 책자 임시수도 천일에는 사망자가 5만 명 이상이라고 서술했습니다. 북한군에게 의용군으로 강제 징집되었다가 탈출해서 국민방위군에 자원 입대했던 나중에 국회의원이 된 서태원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의용군 시절에는 주먹밥이나마 하루 세 끼를 그런 적이 없다. 하지만 국민방위군으로 남하할 때는 병자나 아사자가 속출해도 돌봐주는 이 없는 거지 중에 상거지였다라고 해고했습니다. 해직 언론인이었던 위영희 교수, 지금 돌아가셨죠. 국민방위군 참사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인간을, 포로도 아닌 동포를 이렇게 처참하게 학대할 수 있을까 싶었다. 6.25 전쟁의 죄악사에서 어뜸가는 인간 말살 행위였다. 이승만 정권과 그 지배적 인간들, 그 체제의 그 이념의 적나라한 증거였다. 얼마나 많은 아버지가, 형제와 오빠가, 아들이 죽어갔는지 단테의 연옥과 불교의 지옥도 그럴 수 없었다. 단테나 스가나 예수가 한국의 1951년 겨울의 참상을 보았더라면 그들의 지옥을 차라리 천국이라고 수정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십만 명의 자국 국민을 학살한 희대의 살인마죠. 그 이승만을 국부로 칭송하고 동상을 세우고 기념관을 짓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린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약 3만 명의 학도병들 또한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 학생들도 상당수 간호사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1950년 8월 포항여중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한 학도병의 주머니 속에서 피로 얼룩진 메모지에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글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서울 동성중학교 3학년 학생의 신분으로 참전한 만 17세 이우건 학생이었습니다. 북한군과 대치 중에 어머니에게 썼던 편지로 곧 닥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가슴을 저미게 하는 글입니다. 그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저는 2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선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북한군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옆에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엎드려 이 글을 씁니다. 어머니,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어제 저는 내복을 제 손으로 빨아 입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내복을 갈아입으면서 왜 수의를 문득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랑 형제들도 다시 한번 못 만나고 죽을 생각을 하니 죽음이 약간 두렵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왜 제가 죽습니까? 제가 아니고 제 좌우에 엎드려 있는 학우가 제 대신 죽고 저만 살아가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천주님은 저희 어린 학도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겨우 마음이 안정되는군요.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웬일인지 문득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옹달샘의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적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살아서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그렇게 살고 싶다던 이우건 학도병은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죽고 붙이지 못한 편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일상의 평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단이 된 지 80년이 되도록
우리는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고 공연히 전쟁을 외쳐야 되는 불안한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마저도 남의 손에 맡게 된 처지에 어떻게 전쟁을 함부로 덜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자가당착이고 언어도단입니다. 독일은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4년 전 1990년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동수독이 상호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동수독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고, 한편 동독 주민들의 의식 또한 변화되어서 시민혁명과 민중선거를 통해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동독 시민의 마음을 얻은 것은 장기간 꾸준히 추진한 서독의 동방정책의 소산이었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독일은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동방정책은 변함없이 꾸준히 개성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동안 역대 정부가 일관된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지 못하고 정권에 따라 방향이 급변하였습니다. 한동안 추진했던 남북교류가 하루아침에 단절되고 어렵게 만들어왔던 작은 신뢰마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독일 통일의 아버지이자 동방정책의 창시자인 비니 브란트 서독 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평화가 없는 불안한 안보와 분단 상황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잠깐 한반도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그냥 분단만 된 것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좁은 땅이 북쪽 대륙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긴 채 철저히 고립된 기형적인 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륙으로부터 반도로 이어지는 대륙적 기제를 잃어버리고 생각의 틀이 좁아졌는지도 모릅니다. 좁은 땅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이웃을 배려하는 넉넉한 심성도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것도 한스러운 일인데 캐캐묵은 반공 종북 타령으로 지역 계층별로 나뉘어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넉봄 문익환 선생은 민주는 민중의 부활이고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며 민중과 민족의 부활은 자주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역사를 산다는 것은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민족 모두의 기력에 고갈되어 파괴되는 것을 막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어린이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고 국민 자살률이 가장 높고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노인 빈곤율 또한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자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두가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분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달 초에 세상을 떠나신 독일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2018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분단의 고통 속에 함께 계신다. 분단이 극복되는 과정에서 참으셨고 지금도 인내하고 계신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분단의 철책선 속에서 고난받고 계신다. 분단이 극복되고 통일이 되면 한국인들은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이름과는 다르게 군사무기의 중무장 배치로 군사적 긴장이 엄청 높은 비무장지대를 말 그대로 군사무기를 완전히 해체하고 평화 교류의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부터 일부 탈북단체가 대북전단 삐라를 풍선에 매달아 날려보내자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참으로 한심하고 치졸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현 정권은 어렵게 합의했던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이어서 6년 동안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까지 재가동해서 전쟁 일보 직전으로 가는 악순환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장난을 어찌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방관할 수가 있습니까? 이는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형국입니다. 남북한 당국은 지금 당장 이러한 위험천만한 치킨 게임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무백성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기원전 700년경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두 왕국의 정세가 불안하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 일상의 평화가 아주 위태로울 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을 하지 말고 탱크와 미사일을 녹여 없애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 국방비를 쓰라는 것입니다. 국방비를 줄여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교육, 보건, 의료, 신재생 에너지 확충 등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해가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은 그 돈, 병력이나 무기체계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핵과 재래식 전력을 동원한 초공세적 선제공격작전 훈련입니다. 이 전쟁 연습에는 북한 지도부 제거를 목표로 하는 참수작전까지 포함되어 있고 전술 핵무기 운영을 포함한 대북 핵 선제 공격 연습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막대한 훈련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기후위기 측면에서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훈련에 참여하는 전략 폭격기 한 대의 매연 탄소 배출량이 일반 자동차 한 대에 무려 2,500배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의 말씀에는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니는 평화 상태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 즉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이 그리고 대륙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한과 더불어 휴전 상태를 끝내는 종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항구적인 평화 협정을 맺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눈을 감고 꿈을 꾸면 어제가 보이고 눈을 뜨고 꿈을 꾸면 내일이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유럽까지 여행하는 그런 꿈 말입니다. 1960년대 시인 신동엽의 시 금강의 일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60년 전의 내용인데도 지금의 현실에도 들어맞으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안 되네. 됐나요? 네. 신라 왕신이 백제 고구려를 칠 때 당나라 군사를 모셔왔지 옛날 사람 욕할 건 없다. 우리들은 껐떡하면 외세를 자랑처럼 모시고 들어오지. 8.15 후 우리의 땅은 디딜 곳 하나 없이 지렁이 문자로 가득하다. 누구였던가 무엇에 당선만 되면 다음날 당장 미국에 건너가 더 많은 동량 얻어올 수 있다고 장담했던 정치 거지는 내 신실로 묻노니 그대들이 구걸해온 동량돈이 단 한 번이라도 농민들의 밥사발에 쌀밥으로 담겨본 적이 있었는가? 갈라진 조국, 강요된 분단선, 우리끼리 잊고 싶은 밥에 누군가 쇳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구나. 평화란 말은 글자가 보여주는 대로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밥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평화로 상징되는 우리들의 밥에 뿌려진 전쟁을 부추기는 쇳가루를 이제는 걷어내야 합니다. 현 정권이 말하는 무력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오직 상호간 소통을 통한 대화와 이해로 남과 북 민족의 대화해가 이루어질 때야야 평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분단의 제국을 넘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평화의 기운이 한반도 온 누리를 감싸 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진정한 평화를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평화의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주님,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하여 민족 대화해를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오직 평화만이 우리 민족을 살리고 후손들의 터전을 지켜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평화의 씨앗이 되고 생명의 물결이 되게 해 주십시오. 8천만 한민족의 터전인 삼천리 한반도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저희들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